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국방 논평 꼭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위에 그림에서 보시는 게 장보고급 2000함인데 이게는 독일의 하데베로부터 1991년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처음에 한두 척은 직도입, 그 이후부터는 조립 이렇게 해서 한 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산한 장호함 이제 순수 우리 기술로 설계부터 건조까지 거의 다 해낸 그런 수준에 이제 도달했죠. 독일에서 이제 우리가 잠수함을 기술 도입을 해서 이제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든 그런 예가 되겠죠. 하데베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에 잠수함을 수출했지만은 그 기술을 가져가서 자기 기술로 발전시킨다는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도 있죠. 그래서 뭐 또 다른 예를 보면은 왜 T-50은 우리 로키드 마틴 F-16을 이제 미국에서 수입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절충 교육을 뭘로 받았는가 하니 기술 이전으로 받았죠. 교육하고. 그래서 우리 인원들을 파견해서 로키드 마틴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비행기를 설계한 겁니다. 예, 저걸로 시작을 했죠. T-50이었고 FA-50으로 발전을 했고 거기에서 20-30년 지나서 지금은 KF-21이 이제 지상에서 시험을 준비 중이죠. 엔진을 제외한 거의 다른 모든 분야가 이제 국산화가 됐죠. 이거는 미국으로부터 들어왔던 우리 무기체계 개발입니다. 이렇듯 이제 우리 후발주자로서 우리가 최신의 무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에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례처럼 처음부터 우리가 모든 걸 개발할 수는 없죠. 예. 그런 또 계기가 쉽게 오는 것도 아니고 많은 고생 끝에 이런 계기를 맞았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걸 우리 것으로 만드는 빨리 배우고 그런 능력이 뛰어난 쪽에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무기 체계에 큰 영향을 끼친 그 러시아의 현대 무기들의 영향을 받은 우리 무기 체계들을 소개시키는 시간을 이제 가져보겠습니다. 이게 신궁이죠. 이게 적외선 유도 미사일이고 휴대용이죠. 예. 개인 병사가 휴대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건 적외선으로 유도를 합니다. 앞에 적외선 탐색기가 달려서 비행기나 헬기에서 내뿜는 엔진열을 이제 탐지해서 추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궁은 적외선 2파장인데 이제 1파장, 2파장인데 여기 이제 빛이 있으니까 파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파장을 두 가지 파장을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비행기나 헬기들이 플레어를 통해서 적외선 미사일을 많이 회피하기 때문에 진짜 엔진열을 추적하기 위해서 나의 탐색 범위를 더 세분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플레어에 잘 속지 않고 적기를 잘 쫓아간다는 뜻이죠. 이게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외국에서 도입했다가 이제 국산화를 2015년에 했죠. LIG 넥스원에서 사거리 한 5에서 7km고 고도는 3.5km. 일반적인 휴대용 대공 미사일의 이제 사거리입니다. 자, 이거의 원형은 뭐냐? 우리가 불곰 사업에서 들여온 이글라입니다. 그쪽 9K38이라는 제식면을 가지고 있는 거의 최신형을 들여왔어요. 불곰 사업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러시아에 한 14억 달러 정도 차관이 있었죠. 노태우 정부 때. 그게 이제 러시아가 갖기 어렵게 됐을 때 현물로 받았는데 그중에 무기로 받은 여러 가지 무기를 받았죠. 그게 이제 불곰 사업이고 그중에 이글라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제도 쓰고 프랑스제도 쓰고 했지만 결국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도 있고 또 그 당시는 이게 뭐 지적재산권이나 특허권 문제에서 상당히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러시아는 나라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국산화 대상으로 선정했죠. 그 두 가지가 복합적이었겠죠. 특허권이라는 부분하고 성능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신궁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저기 이제 탐색기 부분은 좀 어려워서 수입처가 어디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러시아에 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같은 기종이니까. 그래서 그걸 국산화해서 쓰고 있죠. 북한도 이글라 계열 우리하고 정확하게 모델명이 일치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글라를 국산화한 화성총이라는 것을 만들어 쓰고 있죠. 북한에서 화성총은 일반 명사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 예. 그래서 남북한이 뿌리가 같은 지금 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신궁호 운영 방식 잠깐 살펴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레이더가 있거든요. 이 레이더의 존재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적외선 탐색기라는 게 그 센서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낮추는데 우리 신궁 아마 배터리가 달려 있어서 배터리를 가동시켜서 온도를 낮춥니다. 배터리가 수명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온 상태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적기가 나타났을 때 배터리를 켜서 탐색기의 온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랄까 저속 비행기, 헬리콥터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은 무인기 같은 게 오게 되면 대응이 가능하지만 병사가 제트기 같이 빠른 속도의 비행기가 오면 시야에 머무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레이더가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레이더에서 적기를 포착하고 신궁에 레이더가 당연히 안 달려 있죠. 레이더에 포착하고 그거를 신궁 포대에 알려줍니다. 언제 조금만 나타날 것이니까 준비해라. 나타날 것이니까 그때 배터리를 켜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목표물 같은 경우는 레이더 연동이 좀 필요하다. 자, 그런 면에서 비호 복합 같은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비호 복합 아시죠? 대공포도 달려 있고 신궁도 달려 있잖아요. 이 레이더가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개인용 같은 미사일이지만 개인 휴대용보다는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흑표. K2 흑표죠.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고 이것도 국산 전차입니다. 네. 우리 탱크 기술의 아마 최초는 88 전차 같아요. 지금 K1. 예. 우리가 그거를 이제 북한에 열세를 많이 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차를 개발하고 했는데 미국이 도움을 주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서독에 손을 내밀어서 레오파드 전차를 같이 개발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부랴부랴 이제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게 된 것인데 초기형 에이브람 전차 기술을 우리 한국형에 맞게 적용한 것이 K1이었죠. 하지만 K2의 흑표 전차의 개발에는 그런 에이브람 전차의 그 장점들도 녹아 있지만 러시아제 전차의 장점도 많이 녹아 있습니다. 예. 자, 이거는 우리가 불곰 사업을 통해서도 도입했던 T-82U, 당시에는 당시에는 러시아 최신 전차였습니다. 이걸 다운그레이드도 하지 않고 러시아가 자국 내 기갑부대에 배치하는 그 형식 그대로 우리한테 넘어온 거죠. 우리가 이걸 다 분석해 봤겠죠. 그래서 별로 처음에는 불곰 사업 전반에 걸쳐서 우리 군의 러시아 무기에 대한 선입견은 안 좋은 쪽이었었어요. 그렇지만 실제 운용해 봐서 아까 신궁에서의 예처럼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보기로 삼은 거거든요. T-86 전차가 우리가 인상적으로 받았던 것은 기동력이라는 부분도 있고 방사선 방호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K2 전차는 다 적용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항상 미국과의 핵전쟁을 전제를 했기 때문에 핵전쟁 상황에서 탱크를 운용할 수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방사능 방호 안에 장비가 잘 돼 있었습니다. 지금 뭐 양압 장비라고 불리는 거죠. 예. 그게 우리 전차 개발, K2 전차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그 적청 장갑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그래서 우리 적청 장갑, 지금 우리 고유의 기술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어떤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거는 초음속 미사일이죠. 한 달 전쯤에 공개가 됐죠. 램젯 기반이죠. 마하 3, 4 정도로 속도로 날아간다는 것. 사정거리도 500km 이상으로 지금 소문이 나 있죠. 그래서 이거의 원래 뿌리는 러시아 야훈트입니다. 근데 그걸 소형화시킨 버전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KVLS 한국형 수직 발사관 1이나 해성처럼 경사 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이거는 이미 뭐 외형에서부터 러시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영향을 받은 것인지 우리가 본보기로 삼은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 지원이 있었는지 아니면 거래가 있었는지 이것까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게 워낙 베일에 가려져 있는 그런 무기체계, 왜냐하면 전략적인 무기체계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게 러시아 야운트 기본 모델입니다. 현재 우리 좀 전에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보다 상당히 큰 형태죠. 이걸 이제 인도가 기술 도입을 해서 본인들은 이제 브라모스 2라는 소형 미사일을 개발하게 됩니다. 소형화된 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비행기에 달아서 쏘는 공대지 버전을 개발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바로 브라모스 2고 그거하고 외형 전체적인 체적이 비슷하다고 봐지는 것이 이번에 우리가 선보였던 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 잠깐 지나가는 것으로 보면 해성 대한 미사일 있죠. 우리가 기존까지 사용하고 있던 대한 미사일.
이게 러시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위에 보이는 사진이 해성에 들어가는 터보제트 엔진이에요. 근데 이 엔진이 그 당시는 우리가 제트 엔진을 만들어 본 적이 없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러시아의 엔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 모델이. 예.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제트 엔진을 내 경험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엔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린 겁니다. 물론 이거는 한번 발사되면은 길어봤자 한두 시간 내만 달리면 수명을 맞춰도 상관없는 엔진이에요. 그래서 뭐 10년, 20년, 30년 이상 쓰면 전투기 제트 엔진에 비할 건 아니겠죠. 예, 내구성이라는 면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제트 엔진을 만들어 봤다는 그 시작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우리의 국방 기술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위에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미사일로 넘어왔으니까 칼리브라 미사일이라고 있어요. 러시아 미사일인데 다양한 용도로 쓰이지만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순항 미사일용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순항 미사일, 이것도 거의 베일에 가려졌지만 현무3 순항 미사일이라고 있습니다. 국방부 아래쪽에 있는 것이 빨간색이 국방부에서 공개한 자료예요. 사진에 나오는 게. 사정거리가 1,500, 3,000km까지 개발 중이라고 이야기가 나온 지가 지금 수년 전이니까 지금은 3,000m, 3,000km 사정거리를 확보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기술적 원형이 칼리브라 미사일로 유추가 되고 있어요. 네. 여기도 터보제트 엔진이나 터보팬 엔진이 들어있었을 겁니다. 네. 그걸 직도입했든지 아니면 기술 도입해서 우리가 만들었든지 아니면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직접 처음부터 만들었든지 어쨌거나 우리 앞서 보여드렸던 해성 미사일의 엔진과 함께 우리가 제트 엔진에 발을 들여놓게 된 그런 계기가 되는 미사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항공기에서 헬리콥터용 2,000파운드급 터보샤프트 엔진도 개발하고 있고 또 항공기용, 무인기용 지금 5,000에서 10,000파운드에 달하는 엔진을 또 개발 중이죠.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눈앞에 나타날 것 같아요. 그 엔진들이. 그 기술적 뿌리, 그 경험의 시작이 여기 있죠. 예. 물론 그 사이에 수많은 우리 연구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계기는 계기죠. 계기는 그 자체로 중요합니다. 예, 그 계기가 됐던 그 계기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대공 미사일로 넘어가 보죠. 이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천궁 대공 미사일, 이건 배치가 끝났죠. 천궁 1, 2가 있는데 이건 천궁 1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 대공 미사일을 만든 나라가 됐어요. 예. 이 기술은 이건 좀 많이 알려져 있죠. 의외로 러시아가 어려울 때 러시아의 미사일 개발 회사와 우리가 공동 개발한 미사일입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는 처음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개발해 놓고 보니까 아주 쓸만하다. 이래서 S350이나 BTR이라는 시스템으로 개발을 한 거죠. 이 지금 사진에 보여드리는 것은 그 시스템의 구성이에요. 우리도 그 당시에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많은 걸 다 배웠죠. 운용 미사일 자체, 레이더 자체, 그리고 포드의 구성, 운용 교리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다 넘어온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우리한테 맞게 재해석하고 더 세련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도 어떤 생산 공정의 어떤 세련미란 부분에서 우리한테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동시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최근에 천궁2까지 개발을 했죠. 그래서 대탄도탄 기능이 더 보강된 그런 미사일이고 사정거리도 좀 늘어났을 것으로 그 짐작이 돼요. 예. 이러면서 이제 대공 미사일 체계, 우리가 이제 세계 탄도탄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대공 미사일 체계 중에 가장 약간 중거리가 지금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 체계 개발을 목표로 얼마 안 남았죠. 우리가 이거보다 사정거리가 긴 LSAM을 개발하고 있죠. 예. 그것도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LSAM의 경우에도 항공기용 그리고 대탄도탄용도 같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목표 성능은 대항공기용 같은 경우는 미국의 SM-6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고 대탄도탄 미사일 같은 경우는 역시 미국의 사드 그 동급 이상의 성능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개발자 입장이나 국방연구소 입장에서는 그 동등 이상의 성능을 자신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 이제
액체 로켓 발사체죠. 앞으로 다음 주죠. 10월 21일 날 누리호 완전히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를 발사하게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게 8년간 우리 기술로 개발한 거예요. 1단 로켓은 300톤 추력을 내죠. 75톤 로켓 4개를 묶은 겁니다. 이번 처음이기 때문에 실험용이라는 개념이 강하죠. 그래서 위성체를 1.6톤짜리 가짜 위성체를 얹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6톤은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상도 물론 가능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계획이 이제 잘 진행이 되면 2022년에는 우리가 달 궤도선을 제작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그때는 이제 스페이스 X를 활용할 예정으로 돼 있고, 잘 이루어지면 2030년에서는 우리가 달 착륙선, 현재 미국하고 러시아, 중국만이 했죠. 달 착륙선을 2030년까지 올리겠다. 발사체도 우리 누리호의 발전형을 올리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궤도선부터 달 착륙선 그리고 발사체까지 모두 우리 기술로 해서 달에 가겠다. 이런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아주 야심찬 계획이죠. 국가의 자존심에 걸린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 이 기술은, 이 누리호의 기술은 나로호의 바탕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었죠. 나로호 발사를 성공한 것이 2013년이에요. 과정이 쉽지 않았죠. 2009년, 2010년 각각 한 번씩 실패를 했죠. 그때 우리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기술진들이 우리한테 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단 로켓은 러시아제를 썼습니다. 170톤짜리 러시아제를 썼고 2단 로켓은 8톤짜리 우리 한화 로켓을 썼습니다. 거기 얘기에 대해서 무슨 뒷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신빙성이 확실치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쨌거나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로켓을 가져왔고 우리가 러시아의 지도를 받았지만은 우리 연구진들이 러시아 사람들 기술진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없이는 우리가 8년의 기간을 투자해서 우리 스스로 발사체를 만들기는 아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지요. 이거 뭐 다음 주니까 기대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언급드린 바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안창호 배치 2까지 지금 건조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배치 3는 아마 원자력 추진으로 갈 것 같습니다. 더 대형화되면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지금 안창호 배치 2 정도의 크기는 디젤 엔진으로 갈 수 있는 최대한의 크기다. 더 큰 걸 원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핵 추진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뭐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야기를 했죠. 거의 10중 8구 가는 것이죠. 그렇게 국제적인 분위기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죠. 여기서 국제적인 게 미국의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뭐 오래 전부터 뭐 한 20년 전 이상부터 우리 고유의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기 위해서 원자로 기술을 연구해 왔고, 거기 현재 우라노스라는 이름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18메가와트 정도의 출력인데 이 정도면은 러시아와 미국이 초기에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었던 그 시기의 출력과 그 원자로의 출력과 비슷합니다. 근데 원자로의 수준은 지금 상당히 높아요. 20% 이상의 농축도를 가진 연료를 사용해서 운용할 수 있고, 수명 기간 동안 원료 재충전이 필요 없는 차세대 냉각 고속 정식炉를 사용하죠. 납 냉각, 액체 금속을 쓰는 겁니다. 물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소음 같은 것에서 훨씬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크기도 작습니다. 그리고 20% 이하 농축 핵연료를 쓰기 때문에 러시아나 다른 이제 미국의 핵잠들은 90% 이상의 무기급을 쓰고 있거든요. 자, 그런 차이가 있고 새로운 차세대 원자로 기술인 것입니다. 크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이 정도 값을 넣게 되는 것이고, 이게 잠수함에 성공적으로 장착이 된다면은 우리가 개발하는 항공모함이나 다른 함정, 그리고 또 차세대 고속정신호는 안전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혁신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이라는 것이 다 살아날 기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공개적으로 언급은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차세대 기술입니다. 차세대 친환경 기술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우리한테는 운이 좋은 것이죠. 우리는 원래 무기용으로만 생각했던 것인데 고효율을 생각해서
무기로서의 안전성을 생각해서 했던 것인데 그게 또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차세대 원자로가 다시 조명을 받게 되는 그런 시기하고 맞물리게 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기술은 러시아의 OKB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쇼핑을 해온 거예요. 우리 원자력 연구소 쪽에서. 네,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OKBM은 러시아에서 제작되고 있는 원자력 잠수함의 원자로 모두 제작하는 곳이기도 하고 물론 가압 경수로형이가 주를 이룹니다만은 최근에는 소형 원자로 차세대 소형 원자로를 다양하게 다 운용하고 실험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러시아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원전 기술 도입은 1997년 정도에 시작한 걸로 돼 있고 지금은 거의 체계 개발 단계에 막바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배치 3급 건조랑 거의 궤를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2년 안에 언론에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영향을 받은 무기 체계에 그나마 바깥쪽으로 알려진 부분들인 것 같고 이 외에 더 많은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다는 절대 아니겠죠. 저 같은 사람이 알 수 있는 정도인데 더 있고 또한 민간으로의 기술 이전도 엄청났을 겁니다. 당시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조직적으로 움직인 그런 흔적이 많이 보여요. 당시에 구소련이 이제 붕괴됐을 때. 그래서 많은 러시아 과학자들이 우리한테 거쳐갔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군사 무기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도 여러 기술이 우리한테만 넘어와서 녹아들었을 거예요. 자, 기술을 전해주기는 쉽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기술을 받아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전혀 또 다른 차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을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